동사와 형용사가 문장 끝에 오는 한국어는 서술어가 있다. 동사와 형용사.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 베트남어 어순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어를 배웠는데 베트남어 어순이 영어 어순과 비슷한 점이 많다. 또 베트남어는 중국어 어순과도 각 나름 좀 비슷한 점이 있다. 앞서 얘기한 그 복합 명사가 뒤바뀐 현상도 있긴 있지만, 하지만 한국어는 어순이 베트남어와 다르다.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영어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뭐 영어하고 비슷하게 베트남어 어순을 생각하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어 문법적 요소가 베트남어 문법에도 다분히 들어있고,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라틴 계열의 베트남어가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서 프랑스 쪽 그 선교사나 아니면 그 문서로 정리하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말로 배우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어법이 서구화되지 않았을까. 그 라틴 계열의 어법을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문장을 보면 일단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또 그러면서도 이 어문 특성상 한국어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서술부에서 말이 많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요, 했습니다, 할래, 합니까, 아,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어감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바뀌는 어감도 베트남어에 또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베트남어의 어수는 뭐 영어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한국어는 전혀 낯선 언어다. 왜 그러냐면 베트남 사람이 영어를 배우긴 하는데 또 뭐 중국어를 접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는 어순으로 보면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다. 하지만 한국어와 일본어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언어를 봐도 똑같다. 뭐 태국어나 라오스어, 뭐 인도네시아어 등등. 독특하게 이게 한국어와 일본어 또는 이제 그쪽 북방구 쪽 언어를 따라서 뭐 트리기에까지 넘어갔을 때의 어순이 이제 서술어가 그 뒤에 온다. 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의 끝에 온다라는 어, 언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어, 차이점이 아주 크게 난다. 그리고 뭐 서술어라고 얘기하는데 서술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다. 뭐 우리가 주어, 서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술한다, 서술하다라는 건 설명한다, 설명하는 단어. 그러니까 주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핵심적인 요소는 그럼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한국어의 어순이 다른 게 전혀 생소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은 잘 배울 수 있느냐. 우선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짧은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일단 설명하는 단어는 뒤에 놔둬라. 설명하는 단어는 뒤에 놓고 쓰는 문장을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단어 공부하는 것과 문장 공부하는 게 이렇게 일치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형용사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동사와 형용사 단어를 공부할 때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데 그때의 문장 만드는 그 어떤 훈련, 연습 방법을 주어와 그다음에 동사, 형용사를 완전히
끝과 끝에 놓는다. 그리고 중간에 뭐 필요한 단어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국어는 어, 어느 정도 문장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한국어 문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고양이가 아, 뭐,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단어가 있어요. 고양이, 뛰었다. 그러면 일단은 고양이와 뛰었다를 두 개를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문장의 끝과 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왜 뛰었는지, 아니면 뭐 어디로 뛰었는지, 아, 어떻게 뛰었는지,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 설명을 한다면은, 어, 뭐 가장 간단한 문장 개념으로 보면, 어, 고양이는 홀짝 뛰었다. 그다음에 고양이는 책상 위로 뛰어 올라왔다. 고양이는 깜짝 놀라서 의자 위로 뛰어 올랐다. 고양이는 쥐를 쫓아 뛰었다. 고양이는 개가 쫓아오자 빨리 뛰어갔다. 이런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 고양이와 뛰었다라는 그 두 단어를 그냥 양쪽에 놓고 필요로 하는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한국어는 어순상 문장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훈련을 갖다가 꾸준히 하면 뭐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어의 어순에 익숙해지게 되고 한국어 어순에 익숙해지면은 한국어 문장을 이제 잘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조사를 갖다가 더 공부하면 훨씬 더 매끄러운 아주 완벽한 한국어 문장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번째 이야기예요. 알파벳, 단어가 같지만 발음이 다르다. 복합 명사의 순서가 다르다. 그 다음엔 어순이 다르다. 근데 어순이 다른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베트남어 어순이 영어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에 어순이 수어가 동사와 형용사가 끝에 오는 말이 없다. 한국어가 아마 유일하다. 일본어를 배웠으면 아마 조금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순 자체가 일본어와 한국어는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베트남 사람 중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경우가 많겠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지만 한국어와 일본어를 학교에서 접할 수는 없는 거죠. 개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이렇게 네 가지 차이점, 앞으로도 조사 부분, 과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조사. 그다음 음절 띄어쓰기. 이 단어와 띄어쓰기의 문제. 이 여섯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훈련을 잘하면 기본적으로 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한 언어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 구 문장을 알고 그다음에 말하기 속도를 따라잡으면은 훨씬 더 한국어를 배우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베트남어도 마찬가지다.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사실 무대포로 공부한 경향이 있어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훌륭한 방식으로 공부는 했지만,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한 게 아니라, 언어 교환을 하는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좋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공부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것이 반복이 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언어 교환을 하면 좀 더 디테일한 훈련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나한테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하고 얼마큼 잘 아느냐. 그러니까 베트남어 어순을 내가 잘 알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영어하고 비슷해. 이런 정도만 알지. 자세한 부분에서 하나하나의 단어가 쓰임하는 것은, 사용되는 것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은 이런데, 세세한 부분은 직접 내가 가서 그걸 장식을 하거나, 꾸미거나 이러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큰 틀을 일단 알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면, 그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게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뭐 영어는 지금 굳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언어를 또 배운다. 뭐 이제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야 되는데 한 달 정도는 발리에서 서핑 연수를 해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인도네시아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AI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정리할 때는 정리가 잘 되죠. 음, 이게 지금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 중에서 문장의 순서의 차이 중에서 베트남 사람이 처음 한국어 문장의 순서를 접했을 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장 순서가 한국어는 주어와 동사나 형용사가 문장의 앞과 맨 뒤에 나오고 베트남어는 영어처럼 주어와 동사가 연결되어서 나오는 차이점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잘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어 문장 순서를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소하니까. 한국 사람은 베트남어 문장 순서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미 영어를 접해서 뭐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어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러면 베트남어도 그 영어 어순하고 비슷하게 그 생각하고 접근하면 네. 그런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아주 깊이 있고 현실적인 주제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베트남어 화자의 입장에서 한국어 어순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언어학적 관찰과 학습 전략을 함께 담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정리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베트남 사람은 한국어 문장 순서를 어려워할까? 기본 어순 차이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인데, 또 앙금 나는 밥을 먹는다. 동사가 주어 뒤에 바로 나온다. 동사가 문장 연결. 베트남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순서를 따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어가 문장 연결입니다. 이제는 베트남어 하자에 가장 낯선 구조입니다. 낯선 것은 익숙해하게 하려면 연습을 해야죠. 서술어의 개념 자체가 공부하다. 한국어는 동사, 형사 모두 문장 배우지 않으며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한국어 문장의 끝은 의미 전달의 핵심이 되는데 먹는다, 예쁘다, 좋아요. 반면 베트남어는 단순한 동사 중심 표현이다. 이런 종교의 강조감이 약하고 자연스러운 위주입니다. 언어 환경의 차이. 베트남은 영어, 프랑스, 중국어 영향을 많이 받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 어순 중심으로 학습하죠. 따라서 한국처럼 동사형사를 문장 맨 뒤에 두는 언어는 매우 드뭅니다. 한국 일부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 언어 유형, SOE이며 베트남 주변 언어와는 어순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학습자 심리, 익숙함, 낯섦. 한국 사람은 이미 영어를 배우면서 SVO 구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 어순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데, 하지만 베트남 사람 처음 접하는 SOV 구조를 들으면, 왜 문장이 이렇게 끝나지 않은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어순 훈련 방법 제안한다. 스스로는 뒤에 놓는다라는 규칙을 적용한다. 주어, 목적어, 동사, 형용사할 때 짧은 문장부터 반복 연습하고, 고양이가 쥐를 쫓았다, 아이가 사과를 먹었다 등, 아, 동사, 형용사, 단어장의 문장 단어를 연습하는데,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포함한 전체 문장을 만들어 볼 기회를 합니다. 뛰었다를 고양이가 뛰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었다. 꾸준한 반복, 고- 고정된 어순 틀 만들고, 베트남어 화자에게 한국어 어순은 문법이라기보다는 패턴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반복적인 문장 패턴 훈련을 통해 자동화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한국어 어순은 베트남어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다루며 이는 베트남 학습자에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인지하고 짧은 문장부터 서술어를 문장 끝에 두는 훈련을 지속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어 학습은 큰 틀 위에 반복 훈련, 패턴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큰 틀 위에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건 큰 틀을 이해하는 거고 반복 훈련 연습을 해야 내게 되는 거고 패턴을 자동화한다. 뭐 자연스럽게 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내가 베트남 뭐를 할 때도 마찬가지.